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정폭력으로 일어나는 사회 혼란의 인식을 발표할 소셜 크라임 애널리스트 팀 스캇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는 첫 번째, 가정폭력과 가족 구성원의 정의, 두 번째, 가정폭력의 원인,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 상황, 네 번째, 가정폭력 특별법, 가정폭력의 정당방위 기준점, 다섯 번째,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여섯 번째,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들, 일곱 번째로 가정폭력을 막을 우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정폭력의 정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의 사전적 정의로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법적 정의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족과 가정 구성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거하는 친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 세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가해자가 분노를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합니다. 가부장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인 남성이 유교사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을 동등하지 않게 보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많이 사라져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녀차별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릴 적 가정폭력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한 후 현재의 가족에게 그 트라우마를 해소하거나 분노를 호출하려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의처부증, 우울증, 열등감 등이 쌓이고 쌓여 그 해소 대상을 가족으로 삼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부스, 제임스 뎁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물건을 던지고 아내를 때리는 행동과 정적, 직선적인 연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중독 증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키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키긴 하지만 대부분 금단 증상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금단 증상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 상황을 두 개의 사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초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여행을 가는 친구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여행 일정까지 확인했지만 술을 먹은 뒤 그는 아내에게 여행을 가지 말라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의 간섭은 더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신체적 학대만이 가정폭력은 아니다.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9월 40대 여성 H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감금시켜 기절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해 결국 죽음을 이르게 만들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동거하던 남성의 아이였으며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학대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결론은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동폭력, 방치 등의 아동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의 증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전염병 당시에도 일어났으며 코로나19 사태 때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 역시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20% 증가할 것이며 최소 1,500만 건의 추가 가정폭력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가정폭력의 증가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격리 상태에서의 폭력이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대면 상담 및 치료를 부득이하게 중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가정폭력 특별법 그리고 가정폭력의 정당방위 기준점입니다. 가정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정당방위 기준점의 첫 번째는 가정폭력 특별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199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입니다. 위 법은 형법과 비슷한 형질을 띠고 있고, 즉 형법에서 다룰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정당방위 기준점입니다.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방해행위가 그 정도로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급박 부당한 침해,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 보호 의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박 부당한 침해란 정당방위를 실행하였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치사 행위를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만 해당되며 미래나 과거의 상황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하지 않고서 가해자가 하는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이 있습니다. 2014년 국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전체 가해자의 73.3%가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에 있는 출처를 분석한 결과 가정학대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에그뉴, 사무엘 캔들러 돕스 에모리 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부모의 학대 등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이를
일반 긴장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아동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45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신성인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 청소년보다 비행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16.92%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1992년 머튼의 긴장 이론을 좀 더 정교화시켰습니다.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장하여 검토하고 목표 달성 실패가 왔을 때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 오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일어납니다. 세 단계로 좌절, 긴장, 비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들, 회복적 사법 정의입니다. 회복적 사법 정의는 일반적으로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재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대응 양식을 일컫습니다. 피해 가해 조정 모델 VOM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중재자는 피해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가해자와 만날 수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다. 중재자는 이해 당사자들을 도와 합의에 이르게 한다. 중재자는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하는 주요 국가들로는 벨기에, 캐나다, 독일, 자메이카, 남아프리카, 미국, 영국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중재자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만난다. 피해 여성은 그녀가 더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가해 남성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이해할 수 있는 가해자 집단 교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정 과정이 충족되었고 여전히 이해 당사자가 중재, 조정을 원할 경우 중재자는 모두를 불러 모을 수 있다. 주요 국가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혼성 중재자, 남녀 각 1인으로 구성. 남성 중재자는 남성을 인터뷰하고 여성 중재자는 여성을 인터뷰한 후 중재자들은 각자가 중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밝힌다. 그들이 함께 모여 중재, 조정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면 각 중재자는 각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각 이해 당사자는 소통하고 중재자는 그들을 도와 합의 과정에 이르게 한다. 주요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독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모델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중재자는 피해자와 먼저 얘기하고 피해자도 동의하면 중재자는 가해자와 대화하여 가해자가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국가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막을 우리의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막을 우리의 방법 첫 번째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 대해서 신체적, 언어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 대해 원만히 대화로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해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이야기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미리미리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회복적 사법 정의 과정을 통해 사건 이전의 원만한 관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으로 일어나는 사회 혼란의 인식을 설명한 소셜크라임 애널리스트 팀 스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